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예 그거도 안 하네.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 아, 그러게. 네,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도 이렇습니다. 좀 있으면 6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언택트가 인트로가 없어가지고. 네, 좀 압박이 덜했던 것 같아요. 리뷰자들과 해부자들에 나오는 그 인트로를 오글거리는 걸 이제 동훈이가 오늘 없으니까 또 제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바로 인사로 시작해버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이거 방송이 올라갈 때쯤은 이제 강추위가 시작되죠. 네. 너무 갑자기 추워지네. 진짜 내일부터 확 추워진다더니 지금 이 밤부터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따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좀 말이 안 되는 날씨였어요. 11월 말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막 네. 개나리 핀 거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개나리 피어가지고 이거 잠깐 나왔다 다시 추워지면 다 얼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어쩌냐. 큰일이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동물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헷갈린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겨울잠 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이 마치 꼰대 같은 발언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네. 네. 하여튼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택트 시간이고요. 네. 그 보내주신 사연, 메일로 받은 사연이나 아니면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저희가 그간 카페에 이제 올라온 사연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가 뇌부자들 카페가 생겼잖아요. 네. 네이버에 이제 뇌부자들 카페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분께서 그 코너에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분명 저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진료실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워낙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해야겠다 싶어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팟캐스트에서 하게 됐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네, 이분께서 꼭 밀키웨이님께서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가면 정신과 치료를 교수님들과 수업 중에 오픈하고 이야기할 만큼 저를 포함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약 복용 후기 같은 거를 자주 나누는데, 정신과 약 복용한 후에 복잡 미묘하던 감정이 평범하게 변했다는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 또한 예민하던 시절에는 더 많이 느끼고 더 오래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다면, 약 먹은 후에는 좀 덜 느끼고 감정이 쉽게 휘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분명히 일상을 살아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에는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창작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창작을 위해서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창작의 동력이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이나 나에서 비롯된 우울, 그리고 크게 나를 휩쓰는 감정일 때가 많았고, 창작을 하다 보면 예민함에 나를 세워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루 중 예민함을 유지하며 100의 감정을 느끼고 소모하고 살았었다면 그것이 30 정도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덜 보이고 덜 생각하고 덜 담아두고 결국 내가 표현해야 할 것도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점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항상 체크해가며 약을 조절 중이기는 한데,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창작과 함께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뇌부자들 선생님들께서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예민한 기질과 정신과 질환 치료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 진짜 좋은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서도 그 공감하는 그런 댓글들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창작 활동을 할 때 원동력이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죽고 싶기도 했고 참 모순적인 시간을 보내왔다.
그쵸. 이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저희 나중에 또 나눌 얘기지만 저는 감정의 폭이 잔잔해지면 그 나름의 상태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 창작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술계 몸을 담근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 금쪽 상담소에서 송민호 씨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네, 달아주셨고 정말 예술가들의 딜레마인 것 같다. 공감된다. 저도 예술학교에 있었고 예술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공감이 간다. 네, 많이들 달아주셨네요. 그러게요. 이미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네, 저보다 더 어떤 깊은, 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답을 이미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호경쌤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김지영 선생님께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이제 점점 네. 내공이 되니까 네, 이제 자신을 버려가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놀랍습니다. 네, 중용에서 편안함도 좀 가져가야죠. 이런 비슷한 얘기 종종 듣죠? 네, 자주 들어요. 네, 음. 확실히 분명히 똑같이 예술, 글 쓰시는 분께서도 이거 팟캐스트인가 유튜브에서도 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을 드시다 보니까 정말 똑같이 이런 기복들이 사라지면서 맞아요.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영감들을 얻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네 색깔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 너무 답답하다고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약 계속 먹어야 되냐라는 분도 계셨고 정말로 그 약을 끊고 이전에 어떤 조증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 그때 워낙 강렬하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 네. 그래서 참 다양하게 이런 말씀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혹시 뭐 외국에서 들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마 안 들으시겠죠. 제 환자분 중에 예술을 이제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셔서 그분은 진짜 히스토리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누구라도 힘들 만한 상황이었는데 감정이 근데 원동력이 돼서 예술에서는 정말 인정받고 나이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성공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너무 힘드셔서 외국으로 이제 좀 떠나셨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좀 메일도 보내시고 근데 제가 답장도 제때 못 드려서 그 다음엔 또 메일이 오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들었고 여러 명 얼굴에 떠올라요.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연관은 있습니다. 신기하게 약을 쓰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약의 효과 혹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좀 덜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게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어떤 생각이 돌아가도 그걸 또 금방 끊고 눈앞의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 감정의 폭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좀 잡아주니까 원래 이제 감정, 생각 두 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들면은 또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생각이 더 번져 나가고 이렇게 혼자서 막 그거에 빠져 있을 때 예술적인 그런 뭔가 영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확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 힘들고 약을 먹으면 그런 굴레를 좀 끊기게 일반적인 상태로 돌려주니까 뭔가 그 번뜩임이란 게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자극에 대한 내 안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 세계, 그러니까 내 밖의 세상에서 어떤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 드는 어떤 감정이기도 하고 사실은 내 안에서 드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를 무뎌주게 하는 게 약이니까 네, 사실은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내 생각과 끊어지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현실 세계랑 좀 단절되는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약간 근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저도 예전에 예술학교 다니던 분들한테 그리고 뭐 요즘도 듣는 그러면 다 먹는다, 공황장애가 다 있다, 이제 우울증 다 있다
자해하는 친구들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기질적으로 좀 예민한 감성을 타고나서만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많이냐라고 하면 항상 저는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다른 하는데 요인 생각해 보신 거 혹시 뭐 있는지. 근데 저는 크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근데 기질적으로 그런 어떤 민감한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다 보면 저는 생각도 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느끼는 것 자체를 큰 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으로 느끼다 보면 생각도 좀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질 가지신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질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장인 정신으로 그 도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깨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알아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질이고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는 이런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어쨌든 기질에서 2차적으로 좀 파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병원에 오시는 건 이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좀 괴로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2차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불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좀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예능에서 우리나라 이 예술에서 입시란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시 미술, 입시 음악. 그래서 그 줄 세우기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다, 다들 뭐 힘들다, 경쟁 줄 세우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술 쪽은 들어보면은 정말 예고 다니는 친구들 뭐 들었을 때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 옛날에 들었던 거는 아직도 몇 년 지났는데 안 쳐지는데 그 다니는 학원에서 그 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다니는 학원인데 매일 그림을 그려서 매일 등수를 매겨요. 매일 그날의 등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딱 누우면은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패배자구나. 진짜 뭐 그 생각 안 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중, 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대학까지 다들 그 뭐 정말 모두 다 아는 암묵적인 어떤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또 평가하고 어떤 입시 미술이란 거 안에서는 자기의 자유로운 정말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가 없고 그 틀에 맞춰야 되는 거 요구하는 틀에 완전 본인을 맞춰야 된다. 거기서 이제 완벽주의가 비롯되기도 하고 너무 남들이 이제 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학교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춰야 한다. 페르소나에 맞춰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감성을 가진 친구들이 간 곳이 사실은 거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친구들이 더 틀에 갇히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하고 계속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공허하고 자해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 발표 때마다 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던 그 친구들 얼굴이 좀 떠오르네요. 네, 진짜 많이 힘들어 보였었고요. 저는 방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영재발굴단 그 생각이 났어요. 영재발굴단에서 그 그림 되게 자유롭게 그리던 아이였는데 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됐나?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우울하고 그래서 봤더니 결국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못 그리고 이제 정해진 그림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본인의 재능을 발휘를 못하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라면서 반문을 하고 되게 시무룩해져 있던 위기수침해져 있던 그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예체능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체육 분야도 보면은 틀에 맞춘 플레이 해야 되고 자유분방한 플레이 하면은 요즘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진짜 감독한테 맞았죠. 그러니까요. 감독이 어릴 때부터 줄 맞고. 받다 맞고. 어딜 네가 이런 정해지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를 해.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와 플레이를 시합을 붙어도 우리나라가 제일 제일 얌전해. 조직력. 맞아. 오로지 무슨 종목도 조직력. 야구도 조직력, 축구도 조직력, 농구도 조직력. 다 약간 군인 같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생활체육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스포츠.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제 뭐 같이 운동 같은 거 하다가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가 나중에 더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스포츠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운동만 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로 가는. 운동만 하니까 일단은 중학교 축구부 들어가려면 일단 잘해야 돼. 시키는 거 해야 돼.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더더욱 시키는 거. 자유분방하게 하면은 맞고 선수의 길도 계속 못 이어나가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미술이나 음악, 네 이런 쪽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유로움과 자신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시점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영재발굴단 친구처럼 자신의 어떤 이런 천재성과 오히려 자유로움이 깎여나가고 틀에 맞추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정신적인 이 불안과 공황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기질적인 특성과 연달아서 이게 결부되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슬픈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진짜 많이 힘들고 계속 공황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싹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글쎄요. 네, 다른 거 했나요?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요. 국내 입시를 그냥 그만두기로 하고 해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대학을 가는 걸로 정하니까 이제 확 좋아졌어요. 약 쓰는 것도 뭐 줄어들고 사람이 생기가 돌고. 반대로 네. 외국에선 되게 잘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하다가 힘들어져서 네, 병원 왔던 친구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원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질적으로도 분명히 생각이 많고 더 꼼꼼함을 추구하고 감정의 폭이 좀 더 넓은 분들이 분명히 예술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예술계에서는 막상 그 자유로운 감정, 영혼을 풀어주지 않고 더 틀에 억죄는 틀을 옥죄고 갇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형적인 공황이죠. 공황을 유발하는 심리죠. 뭔가 계속 갇히고 억압되는 공황과 우울 그리고 뭐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이 공허함과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자해에 이어지는 경우도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또 뭐 해야 되는데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일단 알고 있는 가장 빠르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은 자해니까. 혼자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느니 빨리 긋고 그림 그리자. 네,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이런 감정적으로 좀 무뎌지는 거, 네, 이걸 감정적 둔마, 이모셔널 블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연구들을 보면은 한 연구에서는 이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한 46%. 네, 저도 한 절반이라고 네, 있었어요. 절반 정도가 이런 걸 경험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아예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게 또 장기적인 항우울제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라고 그냥 해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확실하게 이 좀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초점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둔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좀 줄었지만 또한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도 줄어들면서 뭔가 로봇이 된 것 같고 감정적으로 좀 둔마된 것 같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게 더 목적이었다면 요즘엔 더 잘 지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 약들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줄여준다 이런 게 좀 포커스가 됐었다면 맞아. 요즘 약들은 네. 그렇죠. 파저티브 어펙트라고 해서 이걸 그런 살려준다. 네 기력을 살려주든지 네. 어떤 뭐 재미를 살려주든지 이런 살려주는 걸 더 효과가 있다. 네. 네 비교적 이런 걸 좀 최근에 들어온 신약들은 다 그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아고틴도 그렇고 브린텔릭스도 그렇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빌리파이 역시 그런 부분이 가장 강점이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써보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SSRI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레벨을 올려주는 거는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게 연쇄적으로 도파민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런 다른 약물들은 도파민도 좀 건드려줘서 좀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에모셔널 블런팅, 감정적으로 둔마되는 것 때문에 감정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 괴로움 속에서만 나오는 또 창작들이 있잖아요. 네. 저 최근에 KBS에서 그 한번 촬영하기도 했는데 반고우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인 이제 자신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런 예술 세계로 승화시켜낸 분이죠. 그렇게 정말 사람이 뭔가 엄청나게 힘들 때 혹은 엄청나게 몰두돼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네, 그죠. 뭐 지용 형이 자주 이야기하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그쵸. 실격 네, 같은 것도 그런 어쨌든 그 그런 사람 감정들. 아니면 못 쓰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 네. 상태 아니면 못 쓰지.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약을 드셔서 그런 게 없어졌다면 사실 그런 개성 있는 글은 어려웠을 거잖아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것도 저 이번에 알았는데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렸대요. 정신병원 창문에서 보이는. 네.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이러니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책 쓰는 것 때문에 만나는 한 운동선수 이제 예전에 유명하셨던 그분이랑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진짜 본인을 엄청나게 갈아넣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완벽에 대한 또 추구. 막 자다가도 몸이 약간 비틀어져 있으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고 이랬대요. 몸이 항상 꼿꼿해야 돼서 좌우 균형이 맞아야지 이제 신체가 최적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꼿꼿하게 있고 자다가도 앉아있다가도 흠칫흠칫 놀라고. 네. 정말 그랬다요. 그래서 막 다른 선수들도 이제 독종이라고 불리고 이랬는데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고 진짜 수고했지만 또 자기가 운동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몰두했을 때 딱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있다.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편안함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참 그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자기를 마치 고행하듯이 뭔가를 갈아 넣을 때 물론 그렇게 한다고 100%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술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더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불꽃 확 이렇게 불태우듯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상태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네, 없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도자기 깨는 장인한테도 네, 그거 왜 깨냐고 깨지 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주세요. 깨지 말고. 물론 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해서 네, 그 방법을 통해서 네, 그 경지에 더 높은 도달하신 경지에 거니까. 도달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니까. 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상태다. 평상시에 너무 어려워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먹었더니 둔해진다.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접근해 오셨었나요?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첫 번째 댓글로 주신 톨라리우스님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고통이랑 네, 이 창작이 안 돼서 힘든 그 네, 정도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힘든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그런 걸 사실 전체적으로 보기는 해야겠죠. 네,
일단은 그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일단 이런 이제 예술적인 예민함, 네, 날선 감각,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라든지 기력이라든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네, 다른 거는 정말로 다 괜찮거나 혹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인데 이런 예술적인 이런 감각만 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약을 안 쓰면서 상담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혹은 이 약 때문에 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특히 좀 항불안제 같은 거 쓰면서 꼭 항물제가 아니라 네, 졸려지고 네, 그래서 이런 무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불안제를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항물제를 좀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좀 써보죠. 맞아요. 저도 일단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감정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약들을 이론적으로 어쨌든 그런 약들을 좀 써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항우울제를 쭉 복용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끊어보는 것도 권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작품 기간 동안만 그러면 좀 잠시 끊어보고, 근데 선을 넘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느끼기에나 아니면 그분이 느끼시기에 선을 넘어간 것 같으면 그때는 소량이라도 다시 드시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의사들이 이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가끔씩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게, 일단 그냥 이 경험, 강렬한 감정을 가졌던 이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저희처럼 안 겪어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걸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 경험, 그 느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리면서 작업을 마치 내가 그 다른 모드로 잠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마치 그 완치의 목표가 내가 이 병을 앓기 전으로 완전히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예술 작품에 있어서도 꼭 내가 이 아프기 전에 약 복용했기 전에 그 작품을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내 색깔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옛설의 전당에서 반고 거기서도 얘기했던 게, 저는 만약 고우가 어떻게든 그 시기, 자살을 결국 하게 된 그 시기를 어떻게든 넘겼으면 분명히 다른 제2의 고우의 시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기도 분명히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작품일 거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을 거고, 옛날에 고우의 색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라고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덜 좋아하고 누군가는 더 좋아했겠지만 네, 그 나름의 가치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페르소나도 얘기를 했지만 이 페르소나 개념을 만든 융도 이제 어릴 적에는 우리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에 우리를 맞추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것보다 더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긴 이 인생의 시간을 한 가지 모드로 가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기는 나를 미친 듯이 불태우고 갈아 넣는 시기, 근데 또 지났을 때는 그 느낌을 그냥 간직한 채로 약간 다른 걸 시도해보는 시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새롭게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시기, 이렇게 뭔가 여러 모드로 살 수 있지, 우리가 반드시 정말 고3 입시 준비 모드로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을 복용을 하면 진짜 한 반 정도에서는 이렇게 다 못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내 예술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약을 복용을 하고 더 잘 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활동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다른 뭐 기능들, 뇌의 기능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약을 복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내가 창작 활동을 못했다. 근데 생각이 좀 줄어드니까 내 창작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 라면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했던 걸 시작하게 되거나 네, 결국 끝내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서 멈추셨던 걸 결국 끝내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단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느끼신 거 적어주신 게 단연코 맞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한다. 하지만 또 분명히 톨라리우스 1세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중용을 찾는 거, 본인에게 그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답을, 가장 필요한 답을 상황에 따라서 맞춤으로 찾아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모드의 나를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사연에 대해 저희의 생각은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지어보고 저희는 키워드 토크로 조금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요. 예술입니다. 네, 예술. 다 예상하셨죠? 여기서 뭐 하겠어요, 저희가. 네, 계속 예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 예술이 뭔가요? 허경영 쌤 한 예술 하시나요? 저요? 저는 예술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아, 그런가요? 이것도 너무 겸손 떠는 거 아니세요? 아니 진짜로 자, 예술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음. 그런 외부의 상황들을 잘 느껴야 돼요. 그죠? 네, 작은 거라도 이제 그거를 사소하게 그냥 넘기지 않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느낀 다음에 담아뒀다가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런데 첫 번째로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네, 두 번째로 잘 담아주지 못하고. 왜 잘 못 느껴요? 그거 타고난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모르겠어. 이게 타고난 것도 있고요. 근데 저 문예창작과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억압하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자기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너는 꽤 잘 느끼고 생각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걸 보면 너는 아마 많이 억압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다. 네. 규영이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는 뭐 표현 많이 하죠. 네, 늘고 있는데 감정 표현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잘 표현 안 하는 편인데 저보다 규영이가 약간 한 수 위였던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 중에는 동훈이가 아마 이런 감정의 폭이 가장 넓고 예술도 가장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참 예술과 거리가 진짜 멀었습니다. 네, 미술과 음악 시간은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었고 항상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이제 엄마가 시켜서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다라는. 그래서 5번 연습을 해야 끝난다 그러면 진짜 박자는 무시하고 광속으로 바바바바바 치고 끝내고, 혼나도 아주 꿋꿋이 계속 그러고. 그래서 피아노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놀랍게도 하나도 늘지 않았어. 네, 저도 되게 비슷한데 저도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쳤었고요. 저는 꽤 오래 쳤던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쳤나? 오, 오래 쳤네. 네. 저도 몇 년 쳤는데 저보다 더 오래 쳤네요. 네, 꽤 오래 쳤는데 사실 저는 약간 보육의 느낌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끝나면 바로 가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그냥 거기서 쭉 남아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이랑 네, 놀고 뭐 간식 먹고 네, 그러다 왔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4, 5학년 때쯤인가 봤는데 2년 딱 친 이제 여자의 동생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원래 나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역시 저런 친구들이 예술을 하는 거구나. 기질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잖아요. 첫째는 일단 생긴 것부터 저랑 비슷하고, 네,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똑같아. 네,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 치면은 뭔가 저랑 좀 비슷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이제 둘 다 어릴 때부터 좀 다녔는데, 둘째는 되게 어릴 때 형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따라가고 이랬는데,
가서 하기 싫으니까 앞에 나와서 친구들 다 같이 노래 부르면은 자기 그냥 바닥에 누워 있고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치기 시작하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둘- 딱 봐도 둘째 그런 기질 좀 있잖아. 있잖아. 약간 예민하고 뭔가 더 많이 느껴. 똑같은 상황에서 더 많이 느끼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조금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피아노 학원에서 좀 얘는 심화반으로 들어와라. 그 라고 정도로. 해서 네, 그 저는 진짜 막귀라서 잘 모르는데도 얘가 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형이 치는 거랑 얘가 치는 게 다르다라는 게 물론 그걸 이제 겉으로 꺼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진짜 기질과 타고난 능력치는 진짜 다 다르구나라는 거를 네, 정말 느낍니다. 그러게요. 첫째는 축구 잘하고 둘째는 네. 피아노 잘 치고. 근데 그림도 완전 달라요, 둘이. 그림도 그린 거 보면은 첫째는 나랑 비슷하구나. 둘째는 느낌이 있어. 못 그려도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DNA에는 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건지.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음악, 노래 부르는 거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노래방을 매일 가다 보니까 웬만치는 하게 됐었는데 역시 잘하는 거는 불가능했던 것 같고, 네, 음악도 그렇고 미술은 정말 못했죠. 네, 저는 제가 미술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머니는 미술 전공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대화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네. 미술, 음악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이 예술이라는 거 이거는 대체 뭘까요? 어떤 기질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걸까? 아까 규영이가 대강 얘기했지만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표현하고 어떤 걸까?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디테일하게요? 뭘까요? 네, 글쎄. 그래서 저는 예술이라는 건 결국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 결과물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어쨌든 그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면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일단 세게 때려야 돼.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감정을 세게 때려야 뭔가 올라올 만하겠지. 네, 파동이 생기겠지. 네, 물론 아주 담담한 어떤 그런 작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더 센 거를 소비를 하죠. 그러려면 일단 감정 표현이 좀 커야겠죠. 네, 그죠? 그리고 예술은 기본 만약에 이제 엔터테이닝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도파민 분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익숙한 자극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자극이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자극이라는 결국은 크레이비티, 창의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역시도 작은 걸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게. 근데 그게 뭔가 기질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분명히 타고난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물론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하게 보는 그런 연습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뭐 운동 이제 첫째가 저 닮아서 운동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뭐 규영이 이제 우리 같이 농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알겠지만 규영이나 저나 이렇게 플레이할 때 그 변화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하던 거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에요. 창의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를 제껴놓고. 근데 보면은 정말 창의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는데 사람들이 쟤는 축구 천재다, 축구 예술이다, 예술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 운동을 하지만 동시에 뭔가 그 감정적인 폭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체육에도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려면 그 다른 뭔가가 좀 있어야겠죠. 맞아요. 참 그게 방금 얘기한 창의성, 창조성, 천재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참 수많은 사교육들이 천재성을 키워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게 키워줄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결국 이거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 정말로 그거는. 네.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이라.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되면 쪽박이란 게 허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너 그냥 대박의 기회는 버리고 우리 중간에 맞추는 걸로 이 틀에 맞춰서 쭉 가보자 라고 다른 거 하는 걸 이제 못하게 막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뭐 꼭 예술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 노벨상이 없다. 그쵸. 갑자기 또 생각나네. 최근에 수학 그 상을 필즈상. 받았잖아요. 네. 허준이 네.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수포자가 될 뻔했었다고. 에이, 참 무섭습니다. 네. 또 사회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생각이지 뭐. 근데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안정성이란 것도 중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산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은 언젠가 저희가 해부자들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 책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보노보와 침팬지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굉장히 다정한 유명한 동물인데 침팬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근데 왜 그러냐? 결국엔 그들이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노보가 사는 곳은 굉장히 과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넘쳐서 그냥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애들이 다정해졌는데 이제 침팬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이렇게 뭔가 계속 틀에만 맞춰야 되고 네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너는 다시 재기할 기회 같은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실제로 한국 사회가 자원이 부족하고, 네, 부족하고 사람은 겁나 많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어떤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환경에는 네, 적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요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혹하다는 거죠. 네, 그게 특히나 오늘 이제 사연에 얘기했던 이런 좀 더 자유로운 기질, 좀 더 감정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선택한 예술에서 막상 더 빡세게 그게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들게 만들고 천재성, 창조성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해버리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게 참 마음이 아플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창의성 하니까 뭐 팟캐스트 유튜브 할 때 아이디어는 그래도 괜찮게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네, 하여튼 팟캐스트도 좀 예술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그래도 뭐 이미 저희의 이런 방송을 듣고 좀 이런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맞아요.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예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강한 파문은 던지지 못하지만 이놈들이 질릴 정도로 계속 두드려서 네. 꾸준한 창작 활동. 네, 이제는 좀 움직여 줄게. 뭐 이런 느낌. 꾸준한 창작 활동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 저랑 규영이가 다른 기질적인 측면에서 좀 약한 게 있지만 또 인내심, 우리 뇌부자들 멤버들이 6명 중 3명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3명이 아직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창작 활동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밀케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